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22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도 위장임차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위장임차인을 잡으러 현장에 가셔서 노인 어르신네나 아이를 만나면 점유자와 채무자의 신분이 쉽게 밝혀집니다.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나 참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럼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장임차인의 다양한 사례를 실제 자료를 보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위장임차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충남 서산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파트라기보다는 빌라로 봐야 되겠죠. 아파트는 5층 이상일 경우에 아파트라고 하고 4층 이하일 때는 빌라나 연립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5층으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은 아파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여기는 소유자나 채무자 이런 내용이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일단 기억을 해 두시죠. 최 씨가 소유자, 채무자는 이 씨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도 이 씨고요. 여기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것은 소유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또는 원래 이 씨가 주인이었다가 주인이면서 채무자였죠. 그런데 소유권을 넘길 때 근저당의 채무자 명의를 넘기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최 씨가 주인이고 이 씨가 채무자인데 보증을 선 형식입니다. 2007년 11월에 1억 정도의 감정이 됐고요. 6천만 원에 중간에 한번 낙찰됐다가 최종적으로 4,3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서산까지 직접 조사를 갔다 오고 그리고 입찰까지도 했던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손 씨가 임차인으로 나타납니다. 99년부터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면 2006년 6월에 현 소유자 최 씨가 낙찰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경매가 현재가 두 번째 경매라는 뜻이 되죠. 낙찰받고 소유권 취득할 때 농협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넣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것이 지금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손 씨가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99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현재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받았으니까 경매로 소유권 취득하기 이전부터 살던 사람은 누구인가? 전소유자일까? 아니면 전소유자의 가족일까? 아니면 그때도 임차인일까? 이런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등기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좀 키우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95년도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건의 채무자 이름이 나오는데 채무자가 원래 주인이었네요. 자, 이 씨가 95년도에 소유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경매에 의해서 여기 경매가 진행한 내용이 보이시죠? 경매를 진행해서 한번 낙찰이 되었었네요. 자, 낙찰이 되어서 이것을 윤 씨가 소유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데 잠깐 아까 그 앞에 임차인이 손 씨가
이 이씨와 어떤 관계일까를 좀 봐야 되겠네요. 95년부터 이씨가 살았고 2001년도에 낙찰이 되어서 소유권이 한번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경매를 또 한 번 했었네요. 두 번째 경매를 또 했었네요. 이때 지금의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네요. 두 번째 경매에서 현재 소유자가 낙찰을 받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경매가 되네요. 그러면 이 사건은 세 번째 경매입니다. 집이 아주 기가 센가 봅니다. 세 번째나 지금 경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세 번째 경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손 씨는 누구인가? 자, 지금 최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소유자의 가족인가? 아니면 최초 이 씨 소유자의 가족인가? 이것을 밝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임차인이었다면 또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채권자 두 사람을 만나보면 좀 쉽게 밝혀지겠죠. 농협에 직접 찾아갔었고 또 경매를 신청한 이 씨를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이 손 씨는 최초의 소유자 이 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이 씨가 역시 대출을 건전한 걸 설정했죠. 역시 이때도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다네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최초의 이 씨 소유였고 경매를 한 번 해서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세 번째 또 경매를 해서 두 번째 경매죠. 이게 첫 번째 경매. 두 번째 경매에서 현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또 경매가 나온 거죠. 자, 최초의 이 씨가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막을 알아보니까 두 번째 낙찰받은 것이나 세 번째 낙찰받은 것도 사실상 이 씨가 주변 사람의 이름을 동원해서 낙찰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경매를 지금 두 번 하고 세 번째 하지만 계속 이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건전항을 설정할 때 모두 무상임차인 각서를 써줬으니까 이 손 씨는 최초의 소유자 부인인 손 씨는 당연히 대항력이 없죠. 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 사건을 입찰을 하기로 했었는데 감정이 9천인데 시세는 감정이 1억인데 시세는 9천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 평수보다 작은 게 임대가 한 4천이니까 이것은 임대를 한 4,500에서 5천 정도로 보고 그리고 입찰을 들어갔는데 실제 낙찰받은 사람은 4,300에 낙찰받았는데 이때 입찰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낙찰자가 역시 최초의 소유자 이 씨의 대리인이라고 하네요. 자, 이 씨는 경매를 그러면 3번이나 낙찰받고 또 다시 경매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또 다시 경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혹 오랫동안 여러분이 경매를 하시겠다면 기억을 해 두시죠. 앞으로 또 1, 2년 후에 경매가 나오면 그때도 내막은 복잡하게 지금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면 혹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다음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아파트입니다. 서울 목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감정가가 2억 3천이고
1억 1,700까지 떨어졌다가 1억 5,300에 낙찰됐네요. 자, 이 잘 보시죠. 1억 1,700 떨어지기 전에 1억 4,700이었는데 그때 낙찰이 안 되고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종전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네요. 그래서 1억 4,700일 때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걸 판단을 했다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임차인 박 씨가 대항력이 있는 거로 나오네요. 등기부를 보면 2003년 5월에 건저당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이 2005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낙찰이 되면 건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두 번째 순서로 배당을 받을 텐데 건저당 금액이 크니까 두 번째로 배당받을 금원이 없죠. 그렇다면 이 7천만 원은 인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인수이냐? 진정한 임차인이냐? 그게 중요하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위장 임차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나갔다. 아주 정상적인 금액의 대출이죠. 그리고 이 임차인은 확정을 제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인가? 자, 위장의 가능성이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 서류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좀 보면 집주인이 김씨죠. 김씨가 2002년 1월 3일부터 경매 대상인 이 아파트 302호에 살고 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자, 좁은 아파트에 집주인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출받을 때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농협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농협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2003년에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라는 근거가 나옵니다. 집주인은 2002년부터 2003년 그리고 현재도 살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집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 나타난 이 사람은 그럼 과연 누구인가? 자, 좁은 아파트에 방이 3개이긴 합니다만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자, 조사를 해보니까 사위네요. 자, 사위가 장인의 집에 장인과 같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사위가 이론상으로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장인하고 같은 좁은 공간에 가정을 이루어서 공동생활을 한다면 임차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임차인의 7천만 원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농협에도 무상 임차인 각서가 들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역시 이런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짜인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입찰하시면 저렴하게 낙찰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수원시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85평방미터고요. 여기 소유자를 잘 보시죠. 염씨. 채무자는 염씨와 권씨입니다. 2008년에 3억 2천에 감정이 됐고 두 번 유찰되어서 2억 400까지 떨어졌는데 낙찰가는 의외로 한 번 유찰됐던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한 번 유찰됐을 때 80%대 2억 5,600인데 세 번 유찰되어서
낙찰가는 2억 9,500입니다. 결국 이 사건도 역시 80%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었다면 현재 낙찰가보다 오히려 4천만 원 가까이나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용이 좀 복잡한 것을 빨리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이 낙찰 받기 전에 한 발 앞서서 들어가야 되죠. 이것을 64%라 그래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차라리 80%대 단독으로 입찰해서 낙찰되었다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염씨의 소유였고, 자, 이렇게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고 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저축은행에서 건저당한 설정액을 보면 임차인이 없다는 전제하에 대출이 나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기록에 보면 2006년 4월에 김 씨가 전입해 있네요.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누군가가 전입해 있는데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누구가 전입한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큰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진정한 임차인이면 당연히 법원에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입찰하기 힘들죠.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물론 다 보셔야 합니다만 등기부를 보면 여러 가지 근거가 나타나죠. 보시면 현재 소유자가 권 씨인데 이것이 2004년에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김 씨와 같은 공유자로서 소유자로 나타납니다. 자, 권 씨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김 씨가 공유자입니다. 혹 부부일 수 있으니까 나이를 볼까요? 73년생, 72년생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여자분, 남자분이죠. 그렇다면 부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요즘은 부부가 아파트 이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많이 하죠. 자, 권 씨와 김 씨가 같은 소유자, 2분의 1 지분 소유자로서 나이도 비슷한 부부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현재의 소유자에게 넘겼죠. 자, 여자분이고 염씨가 현재 소유자인데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8년생입니다. 아까 소유자 권씨와 그 남자분은 72년생이었죠. 72년, 48년. 제 추정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마이고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부부가 공동 소유로 갖고 있다. 이것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엄마에게 명의로 돌렸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얼구에 보면 대출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대출을 받은 내용을 볼까요? 자, 대출을 받았는데
전소유자였죠. 권 씨가 2분의 1을 갖고 있고 김 씨가 2분의 1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염 씨에게, 어머니로 추정되는 염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돈을 빌린 채무자는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던 권 씨로 되어 있고 이 권 씨의 주소는 이 아파트입니다. 경매가 나온 아파트죠. 자,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계속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이 이 김 씨의 주민등록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모두 가족가 아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볼까요? 자, 김 씨와 염 씨는 모자가 아니고 대출을 해준 건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은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김 씨와 그 부인이라고 추정되는 권 씨는 아직 이 아파트에 살고 있죠. 이 김 씨는 가족이지, 채무자의 가족이지 임차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들어가도 현재의 내용 정도라도 이 정도 내용이면 입찰을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 씨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경매로 낙찰이 되어버렸네요.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평택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59평방미터, 윤 씨가 소유자 채무자고요.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2007년에 6,900 감정 5,6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송 씨가 임차인欄에 기록이 나오는데 보증금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2003년 2월에 윤 씨가 소유권 취득하고 같은 날 돈을 빌렸네요. 자, 건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국민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는 이 사람에 대한 확인이 있었을 텐데 가족일까 진정한 임차인일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권리신고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면 가족일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 가능성, 가족일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죠.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현 소유자 윤 씨가 2002년도에 이 아파트를 사고 2003년도에 등기를 했네요. 자, 2002년 11월에 아파트를 사고 등기는 다소 좀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주소가 바로 이 아파트로 되어 있죠. 자, 윤 씨는 이 아파트 경매 대상인 아파트 1602호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기 살고 있다면 임차인이 같이 있을 가능성은 없죠. 자, 아래쪽에 다른 내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소유권을 취득한 윤 씨가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2003년 2월이죠. 역시 그 당시에는 이 집에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집주인 채무자 윤 씨가 이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는 거로 보인다면 이 송 씨는 부부일 가능성이 커죠. 집주인이 와이프고 송 씨는 그 남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상으로 여러분이 추정한 내용을 현장에 가서 가치를 알아보고 거래되는 내력을 알아보고 관리소에 가서 집주인이 사는지 확인하고 또는 초인종을 눌러서 누가 사는지 물어보면
여러분이 추정한 이 내용대로 쉽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외형상으로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찰하기를 좀 꺼리겠죠. 자, 이 사건은 다소 쉽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어려울수록 초보자들은 입찰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에게 수익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자료를 계속 보실까요? 서초구에 아주 고급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면적이 크네요. 156평방미터. 소유자 채무자가 이시고요.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08년 2월에 9억 5천에 감정이 되고 64% 두 번 유찰됐는데 7억 5천 5백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임차인 내용을 같이 보시죠. 임차인 윤 씨가 2007년 4월에 전입하고 6월에 확정을 받고 6억 5천의 보증금을 신청했는데 대항력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2007년 4월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은 아니죠. 다음 날 건저당을 설정했네요. 하나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이 무척 큰데요. 자, 이렇게 큰 금액에 물론 집도 고급이긴 합니다만 은행에서 큰 금액의 대출이 나가는데 윤 씨에 대한 조사가 없을 리 없죠. 그런데 윤 씨는 6억 5천이라는 아주 큰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신고했습니다. 자, 이 금액이 워낙 크죠.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순서가 하나은행 다음이 돼서 대부분의 금액을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이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부담이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본인을 만나봤습니다. 임차인이시냐? 집주인과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큰 금액에 전입해서 임대차를 계약하셨냐? 자, 이런 내용을 물어봤는데 윤 씨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임차인에 대한 내력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명목하에 답변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내용을 말을 안 해주면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하나은행은 제대로 채권을 회수 못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금액이 더 떨어지면 채권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채권은행에서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간의 친인척 관계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항력이 있다 없다, 무상임차인 각서를 썼다 안 썼다 이런 것은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상임차인 각서가 있다고 하네요. 자, 무상임차인 각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무상임차인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가서 임차인이 이긴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차인 각서가 있다고 무조건 입찰하실 건 아니죠. 자, 만약에 임차인이 실제 6억 5천을 줬다라는 근거가 있다면 낙찰자는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차인 각서가 있다는 것만 믿고 입찰하지 마시고 이 6억 5천이라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가 있어야 입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석해서 낙찰은 되었네요. 그리고 이 집이 9억, 10억 정도인데 전세보증금이 6억 5천이라는 것은 좀 터무니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은 정상적이지 않은 임대차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하시되 확정이 없는 것은 입찰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동대문에 상가 아파트가 경매가 났고 소유자가 김씨고요. 감정가 1억 8천에 1억 4,500에 낙찰됐네요. 이 금액이 종전 80% 금액보다 약간 상회하는데 여기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서울의 창신 뉴타운에 들어갑니다. 창신 뉴타운에 들어가는데 상가이니까 재개발이나 뉴타운의 호재에 대해서는 따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 전입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있다는 것과 이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했다는 거죠. 유치권 금액이 꽤 큽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되네요. 자, 그런데 저는 건저당이 2개가 있고 또 전세권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권자가 여기 살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방문하니까 상가의 관리소 직원이 하는 얘기는 현재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제가 직접 만나서 채무자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 가족이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유치권도 문제가 안 되죠. 채무자 가족이 자기 친척의, 그러니까 어머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머니의 집에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자,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임차인 김 씨는 소유자 문 씨와 모자간입니다. 이 모자간이라는 것은 이 집을 방문했을 때 김 씨의 자녀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권은행은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위장임차인을 여러분이 조사할 때 아주 쉽게 밝혀지면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될 것이고 쉽게 밝혀지지 않을수록 경쟁자는 작고 낙찰가도 낮아지죠. 어려울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위장임차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결국 경쟁자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하셔야 낙찰가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고 특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